미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급락한 가운데 오늘 코스피는 1년 7개월 만에 장중 2,500선이 붕괴되며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향후 우리나라 경제 전망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글로벌 증시가 검은 월요일을 보냈습니다. 네. 미국, 유럽, 아시아 다 떨어지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도 폭락을 했는데 지금 글로벌 증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간밤에 사실 뉴욕 증시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사실 오늘 우리 증시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역시나 뚜껑을 열어봤는데 우리나라의 증시도 크게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를 좀 살펴본다 그러면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전장보다 한 2.79% 떨어졌습니다. 이게 3거래일 연속 500포인트 하락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외신에서 지금 보도를 할 정도로 네. 사실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88% 떨어졌는데 이게 1월 3일 전고점 대비해서 21%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장중에 20% 넘게 떨어진 적은 있어도 종점 한마디로 이제 전고점 대비해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21% 내려간 것은 사실 또 2020년 이후에 한 2년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세장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한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 정도, 4.68% 정도 이제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사실 뉴욕 간밤에 뉴욕 증시가 대부분 다 하락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중심이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역시나 지금 우리나라 종가, 우리나라 기준에도 굉장히 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이유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요즘에 증시 상황이 안 좋냐? 역시나 물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6% 정도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사실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피크아웃이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언제 그 고점 찍고 내려오느냐. 네. 사실 시장에서는 지난달 정도 이제 피크아웃, 그러니까 고점 찍고 물가 상승이 좀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보니까 아직도 지금 물가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와 이제 반대로 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시장에서는 이제 놀래고 있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 불확실성이거든요. 네네. 예측 불가능하도록 지금 경제가 움직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죠. 0.75% 정도.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에 대한 이슈가 어제 또 보도를 하면서 또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빅스텝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0.75% 정도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또 우려스러운 실망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져서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크게 좀 하락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잘 이렇게 보도는 안 했는데 사실 국채 금리가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3.37% 선까지 갔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주식시장에 악영향으로 미쳤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약세장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하락하거나 계속 저점에서 머물 수 있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사실 시장에서는 S&P 500 지수에 대해서 약세장, 장중에는 한번 약세장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장중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분명히 약세장으로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는 약세장으로 완벽하게 지금 공식적으로 진입을 한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 뉴욕 증시 계속적으로 흐름은 좋지 않게 갈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증시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관심사였어요. 과연 미국에서 거의 나스닥은 4%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폭락을 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이거에 반응할 것인가. 사실 장 초반에는 우리나라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치고 올라왔다가 다시 오른 부분을 인상 부분을 고스란히 내준 상태거든요, 현재.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로 가고 있고 이미 2,500선 내줬습니다. 네. 그래서 2,470
선에서 좀 머물고 있는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보고 왔는데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머물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는 대량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삼성전자 이런 어떤 대장주죠. 그래서 카카오, 뭐 네이버 52주 신저가를 사실 이제는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야, 그럼 정부가 뭐 개입 뭐 환율도 지금 굉장히 고환율 상태로 가고 있다 보니까 뭐 정부가 이제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장 안정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뭐 금융 실물 경제에 엄중하다. 그래서 필요시 어떤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사실 이런 구두 개입만으로 과연 시장에서 안정성을 찾을 수 있을 거냐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사실 뭐 간밤에 뉴욕 증시라든지 특히 이제 아시아 주요 증시도 다 하락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우리나라 빠진 게 아니라 다 빠진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미시적인 어떤 경제 상황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거시적인 환경 글로벌적인 환경 자체가 사실 투자 자산, 특히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데는 좀 안 좋은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역시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율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악재로 이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또 요새 주식하는 분들 한숨이 더 많아질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정부나 기재부에서 좀 필요시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네. 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안정 조치가 있다면 어떤 조치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구두 개입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특히 환율이 거의 저도 걱정할 정도로 1291원 선. 뭐 말 그대로 굉장히 많이 오르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환율 자체도 문제가 되고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에너지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구두 개입이라든지 개입을 안 하게 되면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다 달러를 주고 사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환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이제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과연 이게 통할까? 이미 외환 당국이 환율 때문에 구두 개입한 적은 있습니다. 이미 이번 연도 들어와서 3월과 4월에 한 번씩 구두 개입을 했었고 두 달 만에 다시 한번 이제는 구두로서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은 있지만은 과연 이게 지금 환율로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뛰어들겠느냐.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쉽사리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네. 보니까 가상화폐 시장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3천만 원 선이 깨진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지금 뭐 주식 시장을 따라가는 건지 가상화폐가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가상화폐 이런 게 나왔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왔던 게 가상화폐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탁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뜯어보면은 전혀 반대죠. 네. 가상화폐도 결국에는 위험 자산으로서 투자 상품으로서 주식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이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빠지면서 같이 또 빠지고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한 8천만 원대 선이었는데 지금은 3천만 원대에서 깨져버렸습니다. 네. 뭐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물량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빼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가속세는 더더욱 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그 이더리움도 사실 시장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더리움과 관련된 파생 상품이 사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왜 그러냐면 이제 조만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네. 업데이트를 하게 될 때 그 업데이트에 참여된 그 코인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새로운 이더리움을 주게끔 돼 있는데요. 근데 이게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 업데이트에 32 이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이걸 참여를 못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착안해서 많은 파생 상품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조각 투자입니다. 이게 조금씩 모아서 32이더를 만들어서 이제 투자하게 되는 이런 파생 상품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문제가 시작되게 되는데 지금 뭐 이런 파생 상품과 관련해서 출금을 금지하는 사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자체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큰 폭의 하락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게 시작은요. 결국에는 뭐 거시적인 측면, 뭐 이자도 상승이 되고 뭐 말 그대로 물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뭐 투자 상품, 위험 상품에 좋은 환경이 아닌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시장에서 봤을 때 이제는 그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가상화폐의 신뢰를 완벽하게 잃었다는 것 이게 아마 뼈아픈 어떤 실책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서 이제 물량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제는 움직이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혼란해졌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올리는 게 네. 현실화할지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많은 전문가들, 특히 이제 외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너무 타이밍을 늦게 잡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그럼 예를 들어서 3월에 이제 3년 만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0.25%포인트 정도 올렸었고요. 그 다음이죠. 이제 5월 달에 이제 빅스텝을 단행했었죠. 0.5%포인트 정도 올리면서 본격적인 어떤 금리 상승의 시그널을 이제 알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5월 달에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다. 그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빅스텝을 여러 번 올려서 사실 그렇게 물가를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측했냐면 그럼 6월과 7월 빅스텝 2번 해서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그걸 맞춰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오니까 특히 미국에서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을 6.6% 나왔거든요. 계속 이제 금리의 물가 상승이 압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금리에 대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도 단번에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이제는 0.75%포인트 정도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아마 자이언트 스텝도 연준의 어떤 방법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만약에 실제 단행한다 그러면 1994년이 마지막 사례였거든요, 이게. 그런 다음에 이제는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는 것인데 과연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이번에 0.75%로 올릴지 뭐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그거는 사실 미국의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에서도 당연히 하는 입장에서도요. 주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네네. 미국 금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FOMC 회의에 그 전후 금융시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지금 혼탁한 시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 공포심이 좀 있는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어서 과연 이렇게 하느니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 거시 상황이 쉽사리 이렇게 움직여 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만약에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되면 네.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까? 일단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달러 투자가 이룰 수밖에 없고요. 네. 글로벌 금융 투자자들이 금리 자체가 낮은 우리나라에 투자할 리가 당연히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역전 현상이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뭐 글로벌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서 당연히 미국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정말로 폭락 사태를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은행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아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대로 금리 역전을 봐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2.5% 정도 뭐 예상이 나오는데 저는 예전부터 2.75%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려스러운 네.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도 기름값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965원을 기록한 네. 곳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3,000원도 곧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유가 상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네. 정말로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허락하지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름값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평균 휘발유 가격은요 리터당 한 2,071원 하고 있고요. 경유 같은 경우는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2,071원. 이제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 주유소를 가보면 이미 2,900원 선 한 데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는 3,000원 선 나오는 휘발유 가격이 이런 주유소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상상하지 못했던 사실 주유가거든요. 기름값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기름값이 이제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 유가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뭐 이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기름값이 폭등한 사례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일본 이런 나라는 사실 이제는 달러를 주고 사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가가 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 이제 정유사들이 이제는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세계적인 경제 시그널이 사실 이제 호황으로 갈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좀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공급 많이 뽑아내겠죠, 기름을.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높지 않아. 더 떨어지고 있어. 정유사들이 기름을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급을 줄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공급은 안 되고 수요는 많고 그래서 이제 기름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바이든 행정부가 오죽하면은 미국 정유사들한테 기름 좀 뽑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정유사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대 이익을 누려야 되거든요. 이럴 타이밍에. 그래서 최대 이익을 누리려면은 수익성을 이제는 중요시하게 보겠죠. 그래서 이제는 증산에 대해서 좀 머뭇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가는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요. 공급적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전세적인 글로벌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그동안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 공약을 했을 때 대통령이 전부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했지 화석연료는 줄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상황이 역전되다 보니까 아까 잠깐 리포트에 나왔지만은 사우디도 가고요. 그래서 이제 증산을 해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 발등에 불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산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사실 공급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수익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증산을 하기는 어렵고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뭐 수요 쪽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뭐 일상으로 회복이 됐잖아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딱 이때가 이제는 여름 시즌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또 많이 필요해요. 에어컨도 돌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름의 수요가 높아질 때입니다. 공급은 안 되고 수요는 많아지고 유가가 시즌별로 봤을 때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또 타이밍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120달러는 이미 됐잖아요. 그래서 130달러? 뭐 일각에서는 150달러까지도 지금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유가가 오르는 것은 정말로 단단히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특히 유가가 오르면 가장 피해를 받는 게 서민입니다. 서민층이다 보니까 뭐 유가가 오르면 다 오르잖아요. 기름, 뭐 전기 오르죠. 그다음에 가스 다 오르죠. 그래서 공공요금도 다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는 서민들 정책들이 좀 정부가 좀 나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유류세 탄력세율을 높이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를 우리가 한번 했잖아요. 지금 뭐 15에서 25로 했고 그다음에 지난달에 20에서 30% 정도 하면서 유류세 인하폭을 더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유류세 인하폭을. 그래서 지금 나오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사실 이제 더 높이려면은 이제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뭐 100% 유류세 인하를 하자. 그러니까 안 받겠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는 개정 사항인에서 국회에서 해야 되고 그러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탄력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류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교통세거든요. 근데 이 교통세가 가장 이게 정액제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탄력세율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세율로 하지 말고 법정 기본세율로 내리자는 거죠. 그럼 내린 상태에서 거기에서 30%를 적용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유가가 한 57원 정도 지금 상황에서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기름값이.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 개정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지금 타이밍상 그 시간이 걸리니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탄력세율을 조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는 한 50천 원 정도 더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30%의 이제 유류세를 인하해 줬는데 결국에는 한 37%까지 유류세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정부 당국에서 고려 사항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과연 이대로 할지는 안 할지. 만약에 유류세 인하 37%까지 시행령까지 하게 되면은 정책적 수단 끝입니다. 더 이상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를 아껴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부가 이렇게 유류세 인하, 탄력세로 조정할지는 지켜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